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이노베이트 코프 이노베이트 코업 타워의 최상층. 강태준 대표의 집무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차갑고 정밀한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그의 얼음 같은 평정을 녹이지 못했다. 벌써 1년이었다.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인생에서, 그의 회사에서 사라진 지 그는 방금 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최종 보고를 마친 참이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는 그의 지휘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임원들의 상기된 얼굴과 찬사가 쏟아졌지만 태준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성취감도 차오르지 않았다. 텅 빈 공허함, 그리고 그 밑바닥에 가라앉은 희미한 분노가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계약으로 업계 내 저희 입지는 누구도 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축하의 말을 건네며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태준은 고개만 까딱일 뿐 시선은 여전히 도시의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비서는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왔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무섭게 자신을 몰아붙여 성공을 이뤄냈는지, 그리고 그 성공 뒤에 얼마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특히 1년 전 그날 이후로 대표님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수고했네. 먼저 퇴근하게. 낮고 무미건조한 목소리.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날카로운 얼굴 윤곽을 비췄다. 짙은 눈썹, 서늘한 눈매, 굳게 닫힌 입술. 사람들은 그를 얼음의 황제라 불렀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통제력. 그것이 강태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그의 얼음 성벽 아래에서는 1년 내내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배신감이라는 이름의 불길이었다. 한서연,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녀는 그의 비서팀 소속의 평범한 연구원이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수많은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유독 눈에 띄었다. 화려한 스펙이나 요란한 언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언제나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불현듯 1년 반 전의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몇 달째 표류하고 있을 때였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대고도 해결책을 찾지 못해 모두가 좌절감에 빠져 있었다. 태준 역시 며칠 밤낮으로 연구실을 지키며 직접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대표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모두가 지쳐 나가떨어진 연구실에 한서연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노트와 얇은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다. 태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또 다른 실패 보고를 듣고 싶지는 않았다. 용건만 간단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냅스 알고리즘의 병목 현상은 데이터 처리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 연산 과정에서의 미세한 에너지 손실 누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녀는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며 문제의 본질을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다른 연구원들이 복잡한 이론과 데이터의 숲에서 길을 잃고 있을 때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전체 지도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가 제시한 해결책은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발상의 전환이었다. 태주는 말없이 그녀의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밤을 새워 보고서를 검토한 그의 눈의 새벽동이 틀 무렵 경이로움이 서렸다. 그녀가 옳았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프로젝트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였다. 그날 이후 태주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머릿속에 각인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직속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점점 커져갔다. 태주는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상사였다. 그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한서연은 달랐다. 그는 A를 지시하면 그녀는 A 플레이어를 가져왔고, 때로는 그가 미처 생각지 못한 B까지 준비해왔다. 마치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묘한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태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녀의 헌신을 믿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직원이 아닌 자신의 비전을 함께 실현할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파트너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 1년 전 그날 아침,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가 살던 작은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일신상의 사유라는 상투적인 문구 외에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노베이트 코프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시기가 한서연의 퇴사와 맞물린다는 것이었다. 넥서스 테크가 그녀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제의했다는 소문도 뒤따랐다. 태주는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녀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의 가족, 친구,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인정해야만 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그녀의 총명함은 더 큰 야망을 위한 발판이었고, 그녀의 헌신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한 위장이었을 뿐이다. 그는 배신감의 치를 떨었다. 그를 완벽하게 이해했던 단 한 사람이 그의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그날 이후 강태주는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오직 결과와 실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의 성공은 더욱 눈부셔졌지만 그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태주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왔다. 서류 더미를 치우던 그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작년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장이었다. 그는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가죽 수첩 하나가 보였다. 그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짙은 갈색에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한 수첩. 그는 그것을 기억했다. 한서연이 늘 손에 들고 다니던 수첩이었다.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아날로그적인 수첩을 고집하는 그녀를 보며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났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써요.
언젠가 그가 핀잔을 주듯 물었을 때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 진짜 생각들은 여기에만 담겨 있거든요.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그는 수첩을 버리려다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녀의 진짜 생각이 담겨 있다는 말. 어쩌면 이 안에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이유, 변명, 혹은 그 증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수첩의 첫 장을 넘겼다. 수첩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 아이디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모두 이노베이트 코프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그녀가 회사를 떠나기 직전까지 고심했던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단상들이었다.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는 자의 기록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모든 내용에는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고민이 담겨 있었다. 태주는 숨을 죽인 채 빠르게 책장을 넘겼다. 그의 심장이 점점 더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배신자의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회사의 미래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걱정했던 한 천재의 고뇌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마지막으로 글씨가 적힌 페이지에 도달했다. 그녀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의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이, 그것도 쓰다만 것처럼 보이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노베이트 코프의 미래를 위해. 나는 반드시.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태주는 멍하니 그 미완의 문장을 바라보았다. 나는 반드시.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무엇이었을까? 회사를 떠나야만 한다. 정보를 팔아넘겨야만 한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1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진실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남긴 이 수첩은 변명도, 증거도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물음표였다. 그의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태주는 수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창밖의 화려한 야경도, 그가 이룩한 눈부신 성공도 더 이상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1년 전 사라진 한 여자와 그녀가 남긴 미완의 문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1년 동안 억지로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와 쓰라린 통증을 만들어냈다. 그 흉터의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한서연의 수첩을 발견한 며칠 동안 강태주는 보이지 않는 가시에 찔린 사람처럼 예민해져 있었다. 그는 수첩을 집무실 가장 깊은 서랍에 넣고 잠갔지만 그 존재감은 쇠로 된 문을 뚫고 나와 그의 신경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1년간 쌓아 올린 확신이라는 두 개 생긴 작은 균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의 내면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의 불안정한 상태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완벽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노베이트 코프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야심찬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론칭을 앞두고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다. 프로메테스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박진우 전무가 유려한 말솜씨로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었다. 그는 훤칠한 외모와 사람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사내 정치와 여론 조작에 능했다. 태주는 그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의 눈빛에 언뜻 스치는 교활함과 야망을 경계해왔다. 박 전무는 언제나 태준의 앞에서는 깍듯했지만 그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 회의실의 두꺼운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보보안 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이매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태준의 미간이 날카롭게 좁혀졌다. 무슨 일인가? 외부 침입입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데이터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임원들은 경악하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수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은 프로젝트의 심장이 통째로 도둑맞은 셈이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진 그 순간 태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회의실을 갈랐다. 지금 즉시 서버를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해 사내 모든 유선 및 무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전 직원의 외부 통신을 금지시켜 보안팀은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30분 내로 1차 보고를 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위기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리더의 힘이 있었다. 패닉에 빠졌던 임원들은 그의 지시에 정신을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노베이트 코프타워는 순식간에 외부와 단절된 거대한 요새가 되었다. 몇 시간 뒤 태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침입 경로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일반적인 방화벽을 우회한 것이 아니라 저희 네트워크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아키텍처의 구조적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을 설계한 수준의 내부자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구조적 취약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과거 내부 보안 보고서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1년 반 전. 그가 막 한서연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무렵 그녀가 제출했던 보고서였다. 현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잠재적 취약점에 대한 분석 및 보완 제안. 보고서에는 현재의 공격 방식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나리오가 기술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취약점이 단순한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언젠가 회사의 심장을 겨눌 비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리고 복잡한 다중계층 보안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결책까지 제시했었다. 태준은 기억했다. 당시 기술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격 방식이라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 기술위원회를 주도하며 그녀의 의견을 묵살했던 사람이 바로 박진우 전무였다. 다음날 열린 긴급 임원회의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막대한 손실과 프로젝트 연기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책임 추궁과 비난이 오가는 가운데 박진우 전무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하게 계산된 슬픔이 배어 있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의 사태를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망설이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둘러보았다. 1년 반 전 퇴사한 한서연 연구원이 이번 공격 방식과 똑같은 취약점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설마 했지만 이렇게 보니 그녀는 단순히 경고만 했던 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말은 의도된 방향으로 정확히 날아가 박혔다. 임원들의 눈이 커졌다. 박진우는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가 이 취약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녀가 퇴사한 직후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로 이직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정보 유출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정보를 비싼 값에 팔아넘긴 것이겠지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명확한 적과 비난할 대상을 찾던 임원들은
박진우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역시 그 여자였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하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존재하지 않는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태주는 굳은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며칠간 그를 흔들었던 의심의 싹이 박진우가 뿌린 증거라는 독수에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배신감의 통증이 다시금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래, 이게 더 말이 되는 이야기였다. 자신의 믿음을 배신하고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여자. 그 편이 이해하기 쉬웠다. 그의 년간의 분노를 정당화시켜주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홀로 집무실에 남아 침입 경로에 대한 상세 분석 보고서를 다시 읽어내려가던 태주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고서 말미에 적힌 보안팀장의 추가 소견이었다. 침입자의 행동 패턴은 매우 외과 수술적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핵심 알고리즘 데이터만 정확히 빼내갔을 뿐, 그 외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다른 고객 정보나 재무 데이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회사를 마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프로메테우스의 심장만을 노린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태준의 뇌리에 박혔다. 만약 한서연이 돈이나 복수심 때문에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라면 왜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정보들은 건드리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마치 불필요한 피해는 원치 않는다는 듯이 행동했을까? 이것은 돈에 눈이 먼 배신자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가진 자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의 수첩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이노베이트 코프의 미래를 위해 나는 반드시 목표를 정확히 노린 정교한 해킹,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한다는 미완의 문장.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박진우가 제시한 단순 명쾌한 배신의 이야기는 그의 이성을 만족시켰지만 설명되지 않는 이 디테일들은 그의 본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지금까지 그는 한서연이라는 문제를 분노와 증오라는 상자에 담아 굳게 봉인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그 상자를 열지 않고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정말 희대의 배신자인지 아니면 이 모든 사건 뒤에 자신이 모르는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는지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추악한 진실의 끝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이노베이트 코프 내부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박진우 전무가 주도하는 공식 내부 조사는 예상대로 한서연을 주 배신자로 지목하며 마무리되었다. 그녀가 핵심 정보를 넥서스 테크에 팔아넘기고 잠적했다는 시나리오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임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한 결론이었다. 강태주는 그 모든 보고를 무표정한 얼굴로 듣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그 간편한 결론을 송두리째 거부하고 있었다. 수술처럼 정교했던 공격 방식. 그것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움직여야 했다. 이미 내부의 정보망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 보안팀조차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외부의 안전가옥에서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는
사이버 보안 업계의 전설이자 하데스라는 코드네임으로만 알려진 백색 해커였다. 나강타 유니오.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데스는 정부기관이나 거대 기업의 공식 의뢰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의뢰 내용은 짧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돌아왔다. 내 집에 유령이 하나 들어왔어.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잊어버리고 당신의 방식으로 그 유령의 진짜 정체를 밝혀주시오. 보수는 당신이 부르는 대로 지불하지.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한 개인적인 의뢰였다. 이는 자신의 회사 시스템 자체를 불신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태준에게는 그만큼 절박한 도박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복인 김비서를 불렀다. 그는 김비서에게 훨씬 더 비밀스러운 임무를 부여했다. 김비서, 지금부터 회사의 정보 유출 사건은 잊게.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비서는 긴장하며 허리를 폈다. 지난 1년간 한서연 씨의 행적을 조사해주게.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되네. 그녀 자신은 물론 개미 한 마리도 우리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이것은 더 이상 기업의 CEO가 내리는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개인적인 집착이 담긴 명령이었다. 김 비서는 태준의 눈빛에서 그가 이번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후 몇 주간은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표면적으로 태준은 프로메테우스 사태의 수습을 지휘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는 이사회와 주주들을 안심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직원의 비윤리적인 소행이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박진우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그는 기꺼이 한서연을 비난하는 리더의 역할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그는 밤마다 한서연의 수첩을 꺼내 읽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사고의 흐름, 회사에 대한 애정이 담긴 아이디어들을 읽으며 그는 배신자라는 낙인과 그녀의 진짜 모습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소한 대화와 눈빛까지도 전부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데스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암호화된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침입은 외부에서 시작되지 않았음. 최초 발신지는 이노베이트 코프타워 내부 IP, 이후 수십 개의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외부 공격처럼 위장함. 내부의 최상급 실력의 조력자 혹은 주범이 존재함. 태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의 직감이 맞았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부에서 칼을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말없이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기업 스파이의 흔적 따위는 없었다. 넥서스 테크의 임원을 만나는 사진도, 비밀 계좌의 거래 내역도 없었다. 대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람 많은 어느 해안가 마을의 낡고 허름한 집 사진이었다. 다음 사진에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척하고 창백해진 한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재래시장에서 채소값을 흥정하고 낡은 자전거를 끌고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보고서는 그녀의 지난 1년을 건조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시간제 사서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는 모든 시간은 만성질환으로 몸져누운 아버지를 돌보는 데 쓰고 있었다. 보고서에 첨부된 그녀의 은행 계좌, 장원은 처참할 정도였다.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 보였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한서연의 옆모습이었다. 지독한 피로와 깊은 슬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애틋한 사랑이 뒤섞인 표정. 그 사진 한 장이 지난 1년간 태준의 마음을 지배해온 분노와 배신감의 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수십억을 받고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이런 삶을 산다고 명품 옷과 고급 차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도 모자랄 판에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낡은 집에서 병든 아버지를 수발한다고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가 스스로에게 들려주었던 배신자의 이야기는 이 사진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진 속의 그녀는 악녀가 아니었다. 거대한 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생존자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지독한 혼란,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죄책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오해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그는 서류 봉투를 조용히 닫았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하데스가 컴퓨터 속 유령을 쫓는 동안 그는 진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했다. 그는 직접 그녀를 찾아가야만 했다. 그녀의 입술을 통해 그녀의 눈을 보고 직접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그 진실이 얼마나 추악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 처음으로 뜨거운 결의가 어렸다. 강태준은 비서와 운전기사를 모두 물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벗어나자 풍경은 서서히 변해갔다. 높고 차가운 빌딩 숲은 사라지고 구불구불한 해안 도로와 낮게 깔린 회색 하늘이 나타났다. 그의 최고급 세단은 한적한 시골 풍경 속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떠다녔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거친 파도 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분노 섞인 질책, 그리고 진실을 향한 절박한 애원. 두 가지 감정이 그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시 한번 상처받을까 두려워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태준의 차가 마을 어귀에 접어들기 바로 몇 분 전 한서연은 마당의 낡은 빨랫줄에 아버지의 옷가지를 널고 있었다.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었다. 그때 낡은 휴대전화가 주머니 속에서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오랜만이군. 한서연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능글맞고 도끼 어린 목소리. 박진우 전무였다. 서연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그 악몽 같은 음성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시죠? 강태준 대표가 요즘 좀 캐고 다니는 것 같아서 말이야.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건데. 우리의 약속 잊지 않았겠지. 박진우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끈적했다. 그는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협박을 이어갔다. 자네가 입을 여는 순간 내가 공들여 만든 증거들, 즉 강태준 대표의 탈세와 불법 로비 혐의 자료들이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로 전송될 거야. 그가 평생을 바친 회사, 그의 아버지가 피땀으로 일군 유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네 아버님 말이야. 1년 전에 그 사고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지. 부디 더 안 좋은 일은 생기지 말아야 할 텐데.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발이 차갑게 식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1년 전, 그녀는 박진우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정황을 우연히 포착했다. 그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태준에게 보고하려던 그날, 박진우는 먼저 손을 썼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가 탄 채 사고를 유발했고, 동시에 태준을 파멸시킬 거짓 증거들을 들이밀며 그녀를 협박했다. 회사를 떠나는 것, 그리고 영원히 침묵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살리고 태준을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결국 악마와 거래를 했다. 걱정 마세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집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 강태준.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태준은 차에서 내렸다. 값비싼 맞춤 정장과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이 조용하고 허름한 동네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빨랫줄 앞에서 굳어버린 그녀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동자. 그 연약한 모습에 그가 준비해왔던 날카로운 분노가 순간 무뎌졌다. 두 사람의 대면은 바람 부는 낡은 툇마루에서 이루어졌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쯤에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곳에 있을 줄은 몰랐군. 비아냥거림이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프로메테우스 정보. 당신이 넥서스 테크에 팔아넘긴 건가? 대체 왜 그랬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돈 때문이었나? 아니면 더 좋은 자리를 제안받았나 말해봐. 한서연.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그가 쏟아내는 모든 단어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박진우의 협박이 귓게 울렸다. 여기서 그녀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태준은 파멸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위험해진다. 그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이제 와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두 손은 보이지 않게 옆에서 굳게 말아 쥐고 있었다. 태준의 눈에는 그 모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비쳤다. 그가 그녀의 눈을 보기 위해 다가섰을 때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렁그렁한 눈물, 체념과 절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 그는 그 눈빛을 죄책감의 증거라고 오해했다. 태준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순간이었다. 결국 사실이었군. 여기까지 찾아온 내가 바보였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일말의 기대를 품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뒤돌아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도시의 남자. 강태준은 그렇게 다시 그녀의 삶에서 멀어졌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짰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고 낡은 부적 하나를 꺼냈다. 과거에 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나서 그가 행운을 빈다며 무심하게 던져주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단 하루도 이 부적을 몸에서 뗀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를 영원히 잃었다. 그녀의 희생은 완벽했고 그녀의 절망은 절대적이었다.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홀로 남겨진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지독한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강태준은 거의 자동반사적으로 운전을 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인정한 배신자.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그의 심장은 맹렬하게 반박하고 있었다. 승리한 배신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벼랑 끝에 선 피해자의 얼굴이었다. 죄책감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눈물은 사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절규처럼 보였다. 이 모순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분노로 이 모든 혼란을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슬픈 눈동자는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다시 돌아온 이노베이트 코프의 집무실은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그랬던 것처럼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분노를 연료 삼아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하지만 더 이상은 통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의 기반이었던 배신이라는 확신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난한 바닷가, 마을, 병든 아버지,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 탐욕스러운 기업 스파이라는 이야기와는 그 무엇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다. 대표님,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들어왔다. 그는 10년 넘게 모셔온 상사의 길 아디 한 상태를 즉시 알아차렸다. 평소에 강태준은 냉철하고 통제력이 완벽했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길 잃은 유령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김 비서는 한서연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석연치 않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그는 태준의 명령과는 별개로 조용히 자신만의 조사를 계속해오고 있었다. 그는 태준의 책상 위에 새로운 파일을 올려놓았다. 대표님, 한서연 씨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퇴사할 무렵에 회사 자금 흐름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태준은 회의적인 눈빛으로 파일을 열었다. 파일에는 이노베이트 코프의 자회사 중 하나에서 지출된 몇 건의 거액 자물료 지급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신규 사업 컨설팅이라는 애매한 명목이었고 모든 지급을 최종 승인한 사람은 단 한 명, 박진우 전무였다. 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그 의문의 자물료 지급이 한서연이 사라진 바로 다음 날부터 거짓말처럼 중단되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장, 김 비서가 추가로 조사한 내용이었다. 자물료를 받은 유령 회사들 중 하나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아주 희미하게나마 한서연의 아버지가 교통사고 직후 입원했던 병원과 간접적인 연결, 고리가 발견되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서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고,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퇴사, 박진우가 승인한 의문의 자금, 그리고 박진우가 그토록 교묘하게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이었던 프로메테우스 해킹 사건, 그리고 그녀의 침묵,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찼던 그 눈빛, 그것은 죄책감의 침묵이 아니었다. 말할 수 없는 자의 침묵,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 인질의 침묵이었던 것이다. 싸늘한 한기가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를 괴롭히던 의심의 씨앗은 더 이상 작은 씨앗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식간에 끔찍한 진실의 나무로 자라나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하고 추악한 연극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광대였을지도 모른다. 그의 분노의 방향이
화산처럼 폭발하며 바뀌었다. 지난 1년간 한서연을 향했던 모든 증오와 원망이 이제는 박진우라는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차가운 분노는 이제 진실을 밝히고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날카로운 무기로 변모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과 고통에 눈이 먼 바보였는지를. 그녀는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그와 회사를, 태주는 파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결의만이 남았다. 그는 인터폰으로 김비서를 호출했다. 김비서요.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고요했다. 향후 일주일간 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게. 그리고 박진우 전무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와. 은행 계좌, 통화 내역, 사생활까지 뼈가 나올 때까지 판에 사냥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집무실 옆. 외부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비밀 회의실이 그의 전쟁 사령부로 변모했다. 방음벽으로 마감된 이 공간의 모든 창문은 암막 커튼으로 가려졌고 벽면은 금융 데이터, 네트워크 트래픽, 감시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로 가득 찼다. 이곳을 드나드는 사람은 단 3명, 강태준, 김비서, 그리고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원격으로 접속하는 해커 하데스뿐이었다. 태준은 더 이상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적을 사냥하는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첫 번째 전선은 자금 추적이었다. 태준은 외부 회계법인에서 가장 신뢰하는 금융분석 전문가를 비밀리에 고용했다. 그들은 박진우가 사용한 유령 회사들의 복잡한 자금 흐름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돈 세탁과 횡령을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거미줄이었다. 자문료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은 여러 개의 해외 계좌를 거치며 꼬리를 감춘 뒤 다시 한국으로 흘러들어와 박진우의 호화로운 생활과 더 중요하게는 이노베이트코프 내외부의 핵심 인물들을 매수하는 뇌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두 번째 전선은 하데스가 이끄는 기술 추적팀이었다. 그들은 이노베이트코프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원자 단위로 분해 닫아듯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프로메테스 사건이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백도어 백돌이었다. 이 비밀 통로는 프로메테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수많은 소규모 핵심 정보들을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로 빼돌리는 창구로 이용되어 왔다. 백도어를 만든 자는 자신의 흔적을 교묘하게 지웠지만 하데스는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듯 작은 디지털 지문을 발견해냈다. 박진우가 차명으로 소유한 개인 서버에서만 사용되는 고유한 코딩 습관이었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세 번째 전선은 김 비서가 담당하는 인적 정보망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주변 인물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박진우가 넥서스 테크의 고위 임원과 정기적으로 비밀리에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1년 반 전 한서연의 보안보고서를 묵살했던 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후 박진우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도 알아냈다. 태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음모의 거미줄은 훨씬 더 넓고 깊게 퍼져 있었다. 증거들이 쌓여갈수록 태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한서연은 이 거미줄의 어디에 걸려들었던 것인가? 그는 하데스에게 그녀가 퇴사하기 직전 그녀의 회사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모든 네트워크 활동 기록을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밤낮의 작업 끝에 하데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바로 전날 오후
그녀의 컴퓨터에서 회사에 기밀로 분류된 회계 서버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박진우의 비자금 지급 내역이 처음으로 기록되었던 바로 그 서버였다. 접속 시간은 단 3분. 아마도 다른 자료를 찾다가 실수로 혹은 우연히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시스템은 그 짧은 접속을 어김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 순간 태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한서연은 우연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것이다. 그녀는 너무나도 똑똑했기에 자신이 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녀는 더 조사하려 했거나 혹은 그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던 박진우 또한 그녀의 접속 기록을 보았을 것이다.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진우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해치고 그것을 인질 삼아 그녀를 협박하고 회사에서 내쫓아 버린 것이다. 그녀는 처음부터 음모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많이 알아버린 목격자였다. 태주는 모니터에 떠있는 그녀의 접속 기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추악한 진실의 전체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죄책감의 무게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그가 그녀를 배신자라 저주하며 증오를 키워가는 동안 그녀는 혼자서 그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전략가의 머리에 이제는 그녀를 위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이 더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회사를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한 전쟁이었다. 기만의 거미줄은 이제 완벽하게 파악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일뿐이었다. 사냥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강태준의 비밀 사령부에는 박진우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금융 기록, 네트워크 로그, 비밀 회동에 대한 증언들. 이 정도만으로도 박진우를 이사회에서 끌어내리고 업계에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태주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꿰뚫는 결정적인 한방. 한서연에 대한 협박을 명백히 입증할 증거를 원했다. 그는 박진우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태주는 박진우의 가장 가까운 공모자 넥서스 테크의 임원에게로 수사망을 좁혔다. 김비서의 팀은 그에게 도박 중독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태주는 그 약점을 파고들기로 결정했다. 덫이 놓였다. 태주는 제3자를 통해 넥서스 테크의 임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노베이트 코프의 내부 감사가 모든 비리의 꼬리를 잡았으며 박진우가 혼자 살기 위해 당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지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예상대로 패닉에 빠진 임원은 박진우에게 진실을 따져 묻기 위해 긴급하고 은밀한 만남을 주선했다. 태준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김비서의 특수팀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은 두 공모자가 만나는 고급 한정식집에 밀실해 최첨단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비밀 사령부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오디오 파형을 보여주는 모니터만을 응시했다. 태주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넥서스 테크의 임원은 박진우가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오만하고 자신감에 차있던 박진우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그는 불안에 떠는 파트너를 안심시키고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는지 자랑하듯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준이 기다리던 말을 내뱉었다. 스피커를 통해 박진우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 마. 모든 건 내 통제해 있어. 완벽한 희생양이 있잖아. 그 멍청한 한서연 말이야. 걔 애비한테 작은 사고 하나 선물해주고 강태준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좀 겁을 줬더니 벌벌 떨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더군. 지금쯤 어느 한심한 바닷가 마을에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고 있을걸. 모든 죄는 그 여자가 다 뒤집었을 거야. 강태준 그 자식조차도 아직 한서연을 배신자로 알고 있으니 이 얼마나 완벽한 그림이야.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 자신의 모든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그 목소리가 비밀 사령부를 가득 채웠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김 비서와 다른 팀원들에게는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강태준에게는 완전한 파멸의 순간이었다. 한서연이 겪었을 고통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묘사하는 그 잔인한 단어들을 듣는 것은 물리적인 타격과도 같았다. 진실은 더 이상 지적인 퍼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감정의 해일이었다. 가난과 고립, 그리고 자신이 지키려 했던 남자에게서 배신자라는 증오를 받으며 버텨야 했던 그녀의 희생. 그 모든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박진우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그녀를 향한 영혼을 깎아내는 듯한 죄책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날 툇마루에서 그녀에게 퍼부었던 자신의 잔인한 말들을, 경멸이 가득했던 자신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지독한 죄책감과 후회의 한가운데에서 지난 1년간 억눌러 왔던 또 다른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감정.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배신에 대한 그의 집착은 결코 단순한 직업적 신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한 남자가 그 마음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믿었을 때 느끼는 처절한 고통이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하고 나니 그는 자신이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명석함을,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여준 그녀의 믿을 수 없는 충심을 사랑했다. 모두가 떠나고 난 뒤 어두워진 사령부에 홀로 남은 태준은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그의 머릿속에서 무한히 반복 재생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이 아닌 처절한 상실감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부서진 마음속에서 새롭고 강력한 결의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단순히 박진우를 심판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서연의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자신의 잔인함에 대해 속죄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그녀를 되찾을 것이다. 어둡고 비밀스러웠던 조사의 단계는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강태준은 다시 이노베이트 코프의 CEO로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평소의 냉정함 속에는 이제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집중력과 위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공개 처형을 준비하는 집행관이었다. 강태준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충신들, 즉 김 비서와 그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소수의 핵심 임원들을 소집했다. 그는 아직 모든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략적인 계획의 개요를 설명했다. 사흘 뒤 긴급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안건은 프로메테스, 사태와 같은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혁신적인 차세대 내부 보안 시스템,
프로젝트 케르베로스의 발표였다. 이는 박진우를 포함한 모든 이사회 멤버들의 참석을 보장하기 위한 명분이었다. 물론 그 회의의 진짜 목적은 박진우의 몰락을 위한 무대였다. 그는 이사회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병적으로 꼼꼼하게 계획했다. 발표 순서, 시간 배분, 심지어 좌석 배치까지. 그는 박진우에게 거짓된 안도감, 심지어 승리감까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박진우의 직속 팀에게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사전 검토하게 하는 대담한 수를 두었다. 이는 박진우로 하여금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다. 오만한 박진우는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그는 이것을 프로메테우스 실패로 인해 위기에 몰린 강태준의 필사적인 발악이라고 여겼다. 무대가 완벽하게 준비되자 태준은 가장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는 그녀가 필요했다. 법정에 끌려 나오는 증인이 아니라 이 마지막 연극의 조용한 파트너로서 그는 추적이 불가능한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해 김 비서가 여전히 그녀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낡은 번호로 단 한 통의 익명 문자를 보냈다. 짧은 메시지에는 그가 참아하지 못했던 모든 말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를 믿어줘. 바닷가 마을의 작은 도서관. 창밖으로 밀려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책을 정리하던 한서연의 낡은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그녀는 무심코 메시지를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알고 있었다. 공포, 희망, 혼란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한 전쟁을 벌였다. 그를 믿으라고 그토록 경멸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를 하지만 메시지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녀는 오해의 이면의 그를, 자신이 존경했던 리더 강태준을 기억해냈다. 길고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작은 가방을 꾸리는 간결한 행동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하루 전 이노베이트 코프의 공기는 중요한 발표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복도를 활보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했다. 그의 눈에 강태준은 상처 입은 사자였고 자신은 정글의 새로운 왕이었다. 그는 심지어 태준의 집무실을 찾아가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표명하는 위선까지 떨었다. 그것은 파멸 직전에 부리는 마지막 오만이었다. 같은 시각, 다시 전략회의실로 변한 태준의 비밀 공간에서는 마지막 지시가 내려지고 있었다. 하데스는 박진우의 모든 죄악을 담은 증거들을 하나의 완벽한 발표 자료로 편집해 두었다. 김 비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변호인단과 보안 요원들을 이사회 회의장 바로 밖에서 대기시켰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태준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결전을 앞둔 장군의 고요함이 그의 눈에 서려 있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회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마침내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태준은 거울 앞에 서서 수트의 단추를 하나씩 채웠다. 각각의 단추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더 집중했으며 절대적으로 무자비해 보였다. 그가 공들여 만든 연극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인공인 악당은 자신이 곧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노베이트 코프의 이사회 회의실. 거대하고 위압적인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회사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프로젝트 케르베로스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기는 팽팽했다. 박진우는 강태준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만만한, 심지어 약간은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때때로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사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여유를 부렸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권력의 정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연극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은 평소처럼 침착하고 공식적인 태도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프로메테우스 사건을 간략히 언급하며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프로젝트 케르베로스를 소개했다. 그는 기술적인 발표를 위해 개발팀장에게 발언권을 넘겼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디지털 아바타로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주한 하데스가 나타났다. 드라마에 막이 올랐다. 하데스는 발표를 시작했다. 처음 몇 개의 슬라이드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었다. 박진우는 안심하며 팔짱을 꼈다. 바로 그때 발표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었다. 스크린의 제목이 프로젝트 케르베로스, 우리의 방패에서 내부의 유령 사례 연구로 변했다. 덫이 발동했다. 하데스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프로메테우스 사건을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소행으로 재분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금융의 거미줄. 스크린은 박진우에게로 귀결되는 복잡한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과 은행 거래 내역으로 가득 찼다. 회의실 전체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진우의 얼굴이 미세하게 경련했지만 그는 조작된 자료라며 부인할 준비를 하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두 번째, 디지털 족적. 발표는 100대여의 소스 코드를 보여주며 하데스가 박진우의 개인 서버까지 추적해 들어간 고유한 디지털 지문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이사회에 참석한 기술 임원들에게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기술적 증거였다. 박진우의 임의 식은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인간의 공모. 스크린에는 박진우가 넥서스 테크의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감시 사진들과 기술위원회 위원장에게 건네진 뇌물의 입금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다. 박진우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슬금슬금 그에게서 거리를 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진우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심판의 클라이맥스, 태준이 하데스에게서 발표의 통제권을 넘겨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박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 모든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자백 말입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숨겨진 마이크를 통해 녹음된 박진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서연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그녀의 아버지를 어떻게 위협했는지, 그리고 강태준을 포함한 모두를 어떻게 완벽하게 속였는지에 대해 오만하고 잔인하게 자랑하는 그의 목소리가 정적, 귀가 먹먹할 정도의 완벽한 정적, 그리고 폭발.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와 경악에 차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의자에 주저앉듯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완전한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수년간 쌓아 올린 거짓말의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힘도 실려 있지 않았다. 태준이 손을 들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직접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김 비서가 회의실의 문을 열었다. 한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바닷가 마을의 겁에 질린 여인이 아니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 맑고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의 등장은 그 어떤 증거보다 더 강력한, 반박 불가능한 진실 그 자체였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던 시한 타이치가 없었다.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과 마침내 되찾은 명예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얼음 같은 가면이 깨졌다. 그의 눈빛은 사과와 후회, 그리고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와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아주 희미한 이해의 빛이 서려 있었다. 얼어붙었던 강이 녹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망가진 인형처럼 축 늘어진 박진우를 끌고 나가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남겨진 이사들은 이 엄청난 사태의 수습에 정신이 없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강태준과 한서연은 긴 테이블의 양끝에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지난 1년의 무게와 미래에 대한 위태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회복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폭풍이 지나간 후 며칠이 흘렀다. 이노베이트 코프는 박진우 스캔들로 떠들썩했지만 강태준은 사후 처리를 신뢰하는 임원들에게 맡기고 모든 관심과 시간을 단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 한서연. 그녀는 회사가 제공한 조용하고 안전한 아파트에서 머물며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있었다. 김 비서는 그녀의 아버지가 서울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져 최상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태주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CEO의 권위나 오만함은 모두 벗어던진 차에 한 남자로서 그녀의 앞에 서기 위해서였다. 그는 값비싼 정장 대신 간편하고 부드러운 소재의 옷을 입었다. 아파트의 거실은 소박하고 아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감정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꾸밈없고 진심이 담긴 사과부터 건넸다.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전부 드러내 보였다. 자신의 오만함이, 자존심이 어떻게 눈을 가렸는지, 그리고 자신의 끔찍한 오해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을 주었는지 고백했다. 그는 섣부른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희생의 깊이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했다. 나는 당신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며 지난 1년을 증오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신자는 나였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나,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던 나 자신이요, 당신이 회사를,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동안 나는 당신에게 비수를 꽂았소. 어떤 말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의 사과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그의 분노와 집착이 사실은 그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뒤틀린 표현이었음을 설명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명석함과 조용한 강인함에 끌렸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인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고 나니 존경심은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랑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나는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하지만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의 상처를 보듬고 당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싶소.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의 진심 어린 단어들이 지난 1년간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녹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룻밤 만에 모든 상처가 아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분노 대신 조용한 슬픔으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다. 박진우에게 협박당하며 느꼈던 공포,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외로움,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오해받았을 때 찢어지는 심정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용서는 쉬워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시간을 들여 얻어져야만 했다. 태주는 그녀의 모든 감정을 반박 없이 받아들였다.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약속했다. 그녀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를 제안했다. 그녀가 항상 열정을 보였던 연구에 다시 몰두할 수 있도록 회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거나, 혹은 아버님 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치유의 시간을 가져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가 걸리든 기다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의 인내심과 겸손함이야말로 그가 변했다는 가장 큰 증거였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새로운 잎이 돋아났다. 한서연은 이노베이트 코프에 신설된 차세대 R&D 연구소의 소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녀의 진정한 재능을 인정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총기로 빛났다. 강태주는 종종 연구소를 찾았다. 명령을 내리는 CEO로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녀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과거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편안한 온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이야기는 조용하고 희망적인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두 사람은 해질녘 이노베이트 코프타워의 옥상 정원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준이 그녀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만든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새로운 알고리즘, 정말 훌륭하더군. 그가 그녀의 연구에 대해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과거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진심에서 우러나온 맑은 미소였다. 팀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때 그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극적인 키스나 청혼은 없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진실과 희생, 그리고 힘들게 얻어낸 용서를 기반으로 세워진 새로운 이야기의 조용하고 확실한 시작이었다.